있었다. 캐나다를 떠나 미국에 들어서자 길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몬트리올로부터 캐나다의 55번 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국경을 넘으면 도로 이름이 인터스테이트, 즉 주간도로 91번 도로로 바뀐다. 91번 도로는 미국이 세계 제1의 부국이란 사실을 환기시켜주려는 것 같았다. 세계 제1. 무엇이 이 국가를 세계 제1로 만들었고 또 무엇이 세계 제1 미국을 의심케 하고 있는가. 미국은 입구에서부터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고 있었다. 보스턴에서 서북쪽으로 약 70리쯤 올라가면은 콩코드라는 이름의 작은 시골 마을이 나타나고 마을 옆으로는 같은 이름의 작은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콩코드 강. 그러나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조그만 시냇물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 위에는 넓고 조그만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다리야말로 미국과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미 독립전쟁의 첫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1775년 4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영국 군대와 콩코드의 민병대 사이에 울려 퍼진 그 총성이야말로 훗날 에머슨이 말한 대로 전 세계로 울려 퍼진 역사적인 총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개월 뒤 1776년 10월 4일 미국은 전 세계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1775년 4월 19일) 콩코드 마을의 농민들은 영국 군대가 마을의 무기고를 습격하러 보스턴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몇 분 안에 집결한다. 그리고 수는 적었지만은 영국 군대에 대항해 총을 들었다. 바로 미 독립전쟁의 시작이었다. 에머슨은 왜 그 총성을 세계를 향해 울려 퍼졌다고 했는가? 그 총성이야말로 인간의 권리를 생각하는 정부 아메리카 공화국이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총성이었기 때문이다. 그 총성이야말로 인류가 찾아낸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 자유민주주의의 탄생을 알리는 총성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그 총성이야말로 미국의 역사를 세계사로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총성이었기 때문이었다.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던 콩코드 강의 다리 옆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이 하나 있다. 올드맨스, 옛 저택이란 뜻으로 에머슨과 나사니엘 호선이 살았던 옛집이다. 독립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뒤 에머슨과 호선은 이 옛집에서 콩코드 다리의 총성을 더듬으며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해서 당시의 미국인들에게 자유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해 주었다. 그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포괄하는 도덕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신적인 독립선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콩코드 마을은 미국의 정신을 잉태한 역사의 고향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초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던 지난 9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시의 시청 앞에서는 다소 요란스런 행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마치 200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200년 전 복장에 가발을 쓴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도착한다. 바로 미국 헌법 제정 200주년을 맞아 헌법 제정 과정을 제어하는 행사였다. 미국 헌법이 제정된 필라델피아 시에서 앞으로 5개월 동안 계속될 헌법 축제의 첫 주 행사였다. 1787년 그때 미국은 독립을 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라는 갈갈이 쪼개져 있었다. 주마다 크기가 다르고 기반 산업이 다르고 전통과 관습이 다르고 정치 이념이 달랐다. 이해와 감정의 대립은 신생국 미국을 갈라놓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국가를 받쳐줄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이 형성됐다. 이 때문에 13개 주의 대표들이 이곳 필라델피아 시청에 모인 것이다. 그때의 분위기는 범국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 주에서 온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무척 어려운 때였습니다. 범국가적인 정부가 필요한데도 서로 정치적인 공통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 정부를 수립하고 그러한 정신으로 13주 대표가 2년 안에 헌법을 승인받도록 노력했습니다. 모두에게 만족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각 주의 대표들은 저마다 자기 주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참으로 길고 무더운 여름이었다. 그러나 그 넉 달 동안 미국인들은 서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고는 모두에게 맞는 헌법을 만들 수 없다는 귀중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기적의 산물을 탄생시켰다. 영국의 정치가 그레드스턴이 감탄한 그대로 인간의 두뇌가 한정된 시간에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이 탄생한 것이다. 오늘날 미국 헌법의 대명사가 된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 이름 그대로 필라델피아의 기적이었다. 이 헌법 제정이 필라델피아의 기적이라고 불리게 된 동기는 어떤 겁니까? 그때 13주는 서로 다른 주장과 다양한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념이 달랐지요. 그들은 이 도시에 와서 16주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다른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했을 많은 타협을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을 때 당시 회의의 의장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정말 필라델피아의 기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정부의 독립적 기능을 인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원과 상원을 만들고 인구 비례와 주별, 즉 지역별 비례제를 동시에 수용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는 화해의 기술, 즉 양보와 타협. 그들은 그러한 자세로 헌법을 제정했고 또 그 정신을 헌법 안에 새겼다. 조지 워싱턴의 지적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이해관계 속에 모였던 55명의 독립주정부 대표들이 열띤 토론과 타협과 조정 끝에 의견을 통일하고 인류 최초로 연방공화국을 수립하는 성문 헌법을 제정한 것은 확실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787년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의 기적, 미 헌법의 제정은 바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이룩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와 타협의 전통은 그 뒤 200년 동안 미국을 지탱하고 미국을 하나로 묶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을 바탕으로 하고 인간의 권리, 자유와 평등 사상을 국가의 이념으로 하는 법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면 헌법의 정신은 오늘의 미국에 어떻게 투영돼 있고 또 어떻게 변형돼 있는가? 그 의문을
자유와 평등 사상의 메카로 불리우는 뉴욕에서 풀어본다. 뉴욕부터는 우리의 취재에 문학평론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이어령 교수가 함께한다. 이런 그 농담도 있죠. 그래서 조금 맨하탄 안에서 취재할 적에는 차를 걸어 다니는 게 전부. 그래요. 자유와 평등의 도시 뉴욕. 다시 그 뉴욕의 상징은 맨하탄 섬과 자유의 여신상이다. 1626년 화란 사람들이 단돈 26달러를 주고 맨하탄 섬을 인디안으로부터 사들인 후 자유도시 뉴욕의 역사가 시작됐다. 자유의 여신선 맨하탄 섬에서 배를 타고 10분쯤 거리에 있었다. 길고 험한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걷는 사람들. 오로지 자유를 향해 자유와 평등이 주는 새로운 기회를 위해 신대륙을 찾은 이민들을 맨 처음 맞아준 것이 이 자유의 여신상이었다. 자유의 여신이 높이 들고 있는 횃불. 그 횃불은 대서양 건너 구대륙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등불이었다. 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의 이민은 이 자유의 여신상 뒤에 있는 앨리스 섬에서 이루어졌다. 앨리스 섬의 이민국을 통해 1700만 명이 들어왔다. 그 후손이 지금은 1억이 넘는다. 미국의 오늘을 형성한 가장 큰 뿌리다. 미국에 와보면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인종도 많고 또 세계 모든 문화가 흡수되어 있는 큰 하나의 전시장 같은 느낌을 주지만 한 가지 면에서 너무 단순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땅에 왜 왔나 이민들이, 또 미국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여기까지 찾아왔나, 흔히 말하는 신대륙. 그거는 그 어떤 집단, 나라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그 집단으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박해, 이념적인 박해, 또 개인적인 자유의 억압, 이런 데서부터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또 그와 같은 불평등이라든가 억압이 싫어서 뭔가 해보려고 꿈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이거다, 그런 얘기죠. 그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이 미국을 아주 지금 얘기한 그 저력이 뭔가를 단순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가 대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속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어느 나라나. 또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만은 그걸 다 버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와 자기의 신분과 귀속되어 있는 그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질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뭘 하느냐를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만큼 커진 거는 사람들이 어떤 신분이라든가 귀속된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하는 것, 실제로 내가 일을 하는 것, 이 기능면에다가 큰 그
큰 힘을 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10년 걸리고 100년 걸려서 할 일을 여기에서 1년 걸려서 또는 좀 남보다 하루 앞서서 먼저 앞서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행위에다가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특수한 창조력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When the night is cold, the earth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 see. No, I won't. 평등한 조건 위에서 실제로 나타난 행위로 평가받는 삶. 그것은 적자 생존으로 이어지고 치열한 경쟁, 다양한 창조를 낳는다. 세계 제일 미국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다. 뉴욕에 들어서면 미국 같지가 않다. 때로는 동남아의 어느 뒷골목 같기도 하고 때로는 멕시코, 때로는 유럽의 주택가를 걷고 있는 느낌도 든다. 그렇게 바로 뉴욕이야말로 다양성이라는 가장 미국적인 특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뉴욕은 미국에서도 가장 특이한 지역이자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뉴욕은 가장 비미국적이라는 데서 바로 미국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 여러 인종들의 다양한 문화가 한데 섞여서 새로운 미국 문화로 재생되는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의 자유로운 공기는 자유로운 사상과 예술을 낳고 그리고 그것은 다시 세계로 퍼져갑니다. Some fun, but I gotta let you know, no, you're never gonna regret it. So open up your eyes, I got a big surprise. You'll feel alright, I wanna make your motor run. And our bodies all so close and tight. Never felt so good, never felt so right.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창조의 현장을 우리는 뉴욕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워싱턴 광장 옆 소호 거리는 그러한 장소의 하나다. 나팔을 여러 개 붙여놓고 분수로 만든 작품, 사람 얼굴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그림들. 예술에는 소재의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 And everything I do is an instrument. This becomes an instrument, this becomes the instrument. As words become an instrument, depending how you exercise your diaphragm and how you relate to people. And some fun, huh? You have the relief in paper. Paper won't stretch, it will tear first. So to create an embossing or a relief, you have to break it down to a pulp, almost like a fluid. This is a very interesting city. I like it very much. Very interesting. I think it's a very vibrant and exciting city. People seem to be friendly. Yes, I do like it. It seems to be exciting and friendly. People are generally outgoing.
이들의 예술은 일정한 틀이 없다. 끝없는 예술가의 상상력과 창조력은 새로운 예술, 새로운 문화를 쏟아내놓는다. 그러기에 뉴욕은 예술의 메카요 유행과 사조의 발원지가 됐다. 뉴욕이 갖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 즉 애초부터 자유를 찾으러 온 사람들만이 모였다는 것과 자유가 갖다주는 다양함과 창의력 때문이다. 그 어떤 형태, 그 어떤 내용도 추천되고 수용될 수 있다. 예술의 개념에도 자유와 평등화 사조가 작용해 어렵고 고답적인 예술보다는 보다 대중화한 예술로 변신해 놓는다. 이른바 팝시압이라는 조그만 점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중예술, 즉 팝아트의 메카인 것이다. I think Warhol almost defined the definition, defined pop. 앤디 워홀은 팝을 하나의 사고방식이나 사조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점포는 대량 생산된 예술품을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볼 수 있는 대량 생산품이나 대량 생산의 이미지들이 예술의 소재가 됩니다. 팝샵이란 이름은 이를테면 미키마우스나 그런 것들과 같은 데서 온 이름입니다. Kind of like pop, similar to Mickey Mouse, remember Mickey Mouse stuff and things like that. 키스 히어링이란 팝 예술가에 의해 장안된 이 점포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티셔츠나 단추에 넣어 파는 것. 그것은 곧 예술 매체의 확산이란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앤디 워홀이 창시한 팝아트를 대중에게 보급하는 것이었다. 자유와 평등이란 이름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미국의 예술을 세계 제1로 끌어올려 놓는 지렛대가 되어온 것이다. 네, 그런 이유가 상당히 많죠. 여기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만약에 이제 포스터에서 보셨지만 남자가 눈도로 팔을 쏘는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시도인데 그런 것도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해볼 수 있고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없는 큰 편이죠. 바로 이와 같은 예술적 특성이 곧 오늘의 뉴욕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독특하고 인상 깊게 또 번창하게 한 요인이 됐으며 이 특성이야말로 미국이란 독특한 나라의 토양을 설명해주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단일 종족이 있으면은 민요라든지 민속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물놀이 같은 거. 미국에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중예술이 옛날 우리 천안상거리라든지 또 무슨 탈춤같이 그런 나라들은 새로운 형태의 민중문화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상업지 물결을 타고서 대중문화가 나왔는데 현대판 천안상거리라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력도 있고 마지막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강력한 문화적인 걸 가지고서는 조금 더 높아지면은 링컨센터다 라디오시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중과 고급한 문화가 공존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왜 클래식하고 대중문화하고가 영원히 서로 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고급 문화하고 대중문화가 서로 믹스돼가지고 전 세계로 가는 거. 그런 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같은 데서 연극이라든가
2,00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는 뉴욕은 미국 경제의 상징이다.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 제일이다. 한국은 올부터 GNP 1,000억 불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미국은 우리의 40배인 4조 달러, 일본의 1조 5천억 달러보다 2배 반이나 많다. 이런 막강한 경제력의 핵심이 맨하탄 남쪽 끝에 있는 월스트리트, 즉 월가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증권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즐비하다. 월스트리트는 미국 번영의 상징이다. 미국 경제의 핵심 중의 핵심, 그것이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이다. 1792년 창립된 이곳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민감하게 타면서 소리 없는 경제 전쟁을 펼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기업과 이곳 주식시장에 상장된 세계 주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이곳에서 거래된다. 가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와가지고 바로 저쪽 발코니 있지 않습니까요? 저기서 연설을 해요. 하나의 그 심벌릭한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이 꼭 여기 와서 뭐 어쩌고 하는데 그만큼 이 증권 시장이 중요한 그 경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빌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빌딩 밑을 들어가시면은 그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이 거의 금고예요. 돈이 여기 왕창 모여 있어요. 그래서인지 1,000평 규모의 매장은 사람과 컴퓨터와 전표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었다. 이곳 증권거래소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돈이 몰려 하루의 거래 규모가 보통 600억 불까지,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액수다. 이곳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절대 생명으로 합니다. 아무도 가격 개입을 못합니다. 누구든 100주를 사거나 몇백만 주를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모두 주가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만 됩니다. 그러나 이곳 주식시장의 호황이 과연 미국 경제의 호황을 반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데 오늘의 미국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미국 경제의 하락, 즉 무역 적자의 증가, 엄청난 재정 적자,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도산하는 기업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오히려 주식시장이 흥하고 있는 현상. 그것은 미국이 제조업을 통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증권과 주식을 이용한 돈벌이에 더 관심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곳 시장에서 유명한 현상은 기업 인수나 합병, 하룻밤 사이에 증권시장의 술수에 의해 건전한 기업이 넘어가고 합병당한다. 이런 사태 속에 뉴욕의 증권시장은 번창할지 모르지만은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번창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었다. 이미 일본 도쿄 주식시장이 뉴욕을 능가해버렸다. 취재팀이 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뒤 석 달 만에 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이라는 돌풍이 이 증권가를 휩쓸어버린다. 오늘날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상징하는 현상은 어디서나 목격할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곳이 이 백화점이다. 이 백화점은 중상류층이 찾는 정평 있는 백화점으로 유명한 것이다. 화려하게 널려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대개가 유럽 아니면 아시아에서 만든 것들이었다. 이 백화점 안에 있는 한국 제품과 미국 제품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 매장 전체는 잘 모릅니다만 난 오직 하이패션 디자이너만 취급합니다. 근데 제가 취급하는 것 중에서 70%가 외국제입니다. 특히 값비싼 의류 등은 대부분 홍콩이나 한국에서 만든 것들이었다. 자기 나라 제품이 없는 미국 경제.
그래서 달러와는 힘을 잃고 자꾸 평가절하되면서 해외로 빠져나왔다. 지난해 미국 내 생산량은 2.5% 증가한 반면 소비는 3.6%나 증가했다. 그만큼 외국 제품이 밀려왔다는 증거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업계가 의회를 움직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실업이 사회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화폐 가치가 변동하고 있으니까 의회가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결정이나 행동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일본이라든지 이런 거와 기업이라는 것은 일본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망하게 생기면 총 그 사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보너스를 안 받겠다, 월급을 덜 받겠다, 또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조건으로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너하고 소유자하고 기업 그 경영하는 사람하고 사원들이 일치단결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파트타임이나 마찬가지니까 딴 데로 그냥 뜨면 그만이다 그거예요. 아사시원하게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혼자서 소유주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은 한번 기울면 다시 리커버리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일본 기업은 망하다가 일어선 게 마쓰시다 같은 것도 그러지만 대기업들이 망하다가 일어난 게 참 많단 말이에요. 지난 81년까지 세계 최대 채권국이던 미국이 불과 5년 만인 지난해 말부터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해버렸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경제의 실상이었다. 오늘의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좌절을 염두에 두고 거리를 거닐면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뉴욕이 보인다. 높은 고층 빌딩의 모퉁이 길거리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 행상으로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한두 푼 받는 것을 만족해하는 사람들. 전에는 멋과 낭만, 자유롭게만 보이던 풍경들이 어둡고 그늘진 얼굴로 보이게 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극빈층은 대략 3천만 명 선에 이르고 집이 없는 불황아도 300만 명이 달한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교회 등 자선단체가 주축이 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다. 세계 제1 미국, 그 미국이 지금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를 미국인들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자유와 번영의 뒤에 숨어있던 예기치 못한 함정을 이제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 제1은 무너질 것인가? 폐허가 되어버린 자동차와 철강 공장들이 스쳐가고 있었다. 한 도시가 폐품처럼 버려진 느낌이었다. 최근 5년 동안 문을 닫은 제조업체는 무려 10만에 이른다. 미국인들은 처음 그것을 자본의 논리로만 파악했었다. 거대한 자본이 첨단 산업 쪽으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예 산업이나 노동 집약적인 것은 한국이나 홍콩, 대만으로 보내고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에 자본을 투자한다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급기야 올해는 1,900억 불이라는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경제적인 방정으로밖에 풀이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폐허의 건너편에서 우리는 세계 제1의 미 군사력을 목격할 수 있었다. 대서양을 끼인 항구에 정박한 대형 군함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다. 한쪽엔 녹슬은 철강 공장, 한쪽엔 웅장한 강철의 전함들. 미국의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무릎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워싱턴으로 달려간다. 워싱턴의 도시계획은 저 뒤에 보이는 기념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기리는 저 기념탑을 구심점으로 그 둘레에 백악관과 미의회 그리고 제퍼슨 기념관과 링컨 기념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념탑을 중심으로 반경 2km야말로 미 역사의 상징적 장소이자 미 현실 정치의 중심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도시 설계가 상징하는 것, 그것이 곧 미국인들이 내다본 미국의 설계도다. 독립의 기치를 든 워싱턴 기념탑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당과 링컨 기념관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것은 의회가 링컨이 제청한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백악관과 제퍼슨 기념관이 일직선상에 놓인 것은 미국의 행정이 제퍼슨이 제청한 것 같은 자유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다짐일 것이다. 그리고 그 뜻과 다짐은 그 뒤 미국의 전통으로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전통을 바탕으로 미국은 지난 200년 동안 오직 승리만을 구가해왔다. 세계 제1. 정치에서, 경제에서, 외교에서 그들은 언제나 선이었고 승리자였다. 워싱턴은 미국인들의 그러한 승리와 자부심이 건축으로 담겨진 도시였다. 그러나 여기 그 오만 위에 하나의 패배의 기록이 등장한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은 패배의 경험을 안고 좌절을 겪는다. 좌절과 패배의 기념비. 그것은 수도 워싱턴시의 당초 설계에는 없었던 설계 변경이다. 것은 존 F 케네디가 이 미국의 꿈을 불러일으키자 했을 때 프로젝트 세운 게 딱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항공, 스페이스에 대한 그거고, 둘째가 월남 참전이죠. 그런데 월남 참전에서 그 이데올로기의 정신의 문제는 완전히 이제 실패 본 거고, 우주 기획은 그 스페이스 샤틀에서 이것이 없어졌다. 그러면 스페이스 샤틀의 그 하늘로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좌절됐느냐?
이것은 기술이나 자본력에 의해서 우주로 가는 꿈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페이스 샤틀이 이번 꼬라박은 것은 중대한 하나의 그 미국 문화에 대해 시사점이 있는 것이 뭐냐? 정성이 부족했다는 거죠. 헬리콥터 정비하는 사람, 헬리콥터를 만드는 사람들의 부품 하나하나에 온 정신을 쏟고 협력하고 책임을 지고 하는 그것이 없어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상품 쳐놓고 불량품 고장 잘 나는 게 없단 말이죠. 그건 뭐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의 나사못이 풀려있기 때문에 물건 하나하나에 나사못을 조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페이스 샤틀이 고장난 것은 결함, 조립의 불량 이런 거에 의해서 우주에 갈 만큼 지상의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상징이라는 거죠. 금년 7월 4일에도 미국 전역에서는 독립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펼쳐졌다. 신문과 TV 등 언론에서는 독립의 의미를 다지는 많은 기획물을 만들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른바 미국인 가운데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을 깨우치자는 캠페인이었다. 여자 사이의 문맹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새로운 영화를 시작하다가 더욱 실감하게 됐습니다. 아주 경력이 좋은 사람을 쓰려 했는데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근로자의 8분의 1이나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맹은 미국 경제의 미래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의 미래까지 영향을 줍니다. 오늘 밤 자유와 문맹 문제란 행사에 참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유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후 계속 같이 발전해 왔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쓴 토마스 제퍼슨은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글을 못 읽으면서도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범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할 만큼 문맹 퇴치 문제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근로자들의 8분의 1이나 문맹인 미국이고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제 그 속에서 조그마한 자각의 소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미국이 함께 일할 때, 서로 협력을 해서 함께 노력할 때 미국은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한 자동차 회사가 신문에 낸 특별 광고 문안의 내용입니다. 이 광고문을 읽어보고 느끼는 점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광고 내용을 통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미 자동차 산업의 한 단면과 함께 그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 산업이 택한 판매 전략의 한 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시민들의 애국심에 대한 호소입니다. 미 산업의 경쟁력 회복, 미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미국인들이여 단결하자는 호소를 우리는 이 광고 문안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을 합쳤을 때, 용광로의 신화를 가졌을 때 미국은 세계 제일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용광로의 신화는 바로 자유와 평등, 화해의 정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지난 독립기념 행사에서 문맹 퇴치를 표호로 내세웠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유와 평등 속에 대화합을 이룩하고 회의된 정신을 가다듬어 함께 일해 나가자는 데 그 뜻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신의 회복, 그리고 단결과 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신념이 있을 때 흥하고 그 꿈과 신념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할 때 쇠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국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확실히 지난 7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좌절을 겪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세계 제1의 강대국이자 우리에게는 너무도 넓고 큰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새로운 미국, 새로운 영광을 위해 미국인들이여 잠에서 깨어나라는 외침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미국인들의 뉴 프론티어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 동부를 떠나 중부와 서부로의 시간과 공간의 여행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좌절과 영광, 그리고 오늘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새로 개척하려고 하는 뉴 프론티어는 무엇인가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